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월에 1차 추경을 했죠. 예, 그래서 17조 정도 편성을 했는데 세입이 이제 마땅치 않아서 11조 7천억 국채를 발행했죠. 예,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2차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52조를 편성을 했어요. 또 국채 발행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우리의 세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시 1월 달 추경을 추진할 때는 어떠한 금년도 세수 실적이 전혀 잡히지 않는 시점이었고 아니, 지금 총리님, 추경할 때는 추경할 때 예, 우리 세수에 대한 평가를 안 합니까? 그 당시는 2021년 세수 실적이 좋다 해서 그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추경이라고 그때 당시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여당에서 말씀드리는 정부하고 건 해서 뭐냐면 추경을 추진했던 지금 겁니다.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을 하면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당연히 평가를 해서 좀 잉여되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세수 추계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이게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많은 세수가 예상됨에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실수로 누락시켰거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61조 정도의 세수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여론의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후에 세수를 추계하는데 그런 점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번 5월에 제2차 추경을 하면서 세수를 지나치게 뻥튀기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걱정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월달에 의도적 누락, 실수 누락인데 누락이라기보다는 그때 1월달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나라 살림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예, 예, 정확하게 해야죠. 예, 이쪽 정권이든 저쪽 정권으로 넘어가든 간에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 추계에 근거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격차 편차가 크다 그러면 이거 내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하시고요. 조사하시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초과 세수 부분에 대해서 약 23조 가량을 지금 지방이 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자체도 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53조 3천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또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에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세수 추계가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평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저희가 중간에 평가하실 거죠? 제가 한 8월경에 다시 기회가 되면 국회 또 예, 한번 말씀을 평가하실 드릴 겁니다. 거죠? 예, 평가에서 만약에 이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좀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의 범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일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때는 문책이라든지 어떤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폐업 점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32%. 숙박 음식점업은 더 좀 취약한데 5년 생존율이 21.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은 28.5%라는 거예요. 이것도 2019년도 자료를 기초로 한 거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황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자영업이 상당 부분 한계 상태에서 경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의 충격을 딱 맞게 되면 결국은
폐업의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40.8%가 폐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의 충격 때문에 한계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50만 원 해줬고요. 지금 100만으로 늘려줬는데 이것으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손실보존금을 주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주는 겁니까? 어쩌면 부분적으로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예요. 예. 네, 경영 개선도 시키고 그래서 자생력 있게 경영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외에도 사회복지로 떨어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폐업의 상태에 이른 그런 자영업들은 당연히 손실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코로나의 충격을 공히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대우가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 폐업률이 12.7%였던 것이 2020년도 11.8%로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충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에 의한 투자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업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국 빚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37조로 36%나 증가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그래서 우리 손실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경영 지원이라는 한 측면과 사회복지 보강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폐업을 한 그 대상 업체에도 손실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이 점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시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그리고 이 폐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폐업도 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결국은 결정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전체의 테두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폐업 일정 기간 동안 폐업 대상된 그런 자영업자에도 손실보존금을 주는 것을 한번 숫자도 판단해 보시고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손실보존금을 주는데 매출액 감소 부분이 2억이냐 4억이냐 그 구간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눴죠. 그렇죠? 2억 이하 2억 내지 4억. 예. 4억 이상. 또 감소율을 따져서 40% 이하 40%부터 60% 60% 이상. 이렇게 해서 구간을 따져서 최하가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그 실무자들과 얘기하면서 통계를 한번 뽑아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10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1%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600만 원 받는 사람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숫자적으로 계략적으로 그럴 겁니다. 예. 이거 그 후보 시절에 1000만 원 주겠다는 거를 6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아서 억지로 1000만 원 숫자 만들어 끼워 넣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추경 당시에 1000만 원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에서 그때 400만 원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이 사실은 기본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더 타격이 큰 업종 또 매출이 큰데 그러니까 매출가 이게 큰데 좀 그런 곳에 추가로 이게 더 드리는 겁니다. 궁색하지 않으려면 통계치가 일정한 그 패턴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특정 패턴이
엄청나게 80% 이상으로 많고 또 줘야 될 특정 패턴은 1%밖에 안 되고 이러면 그 의도의 순수성 여부와 상관없이 야 이거 1,000만 원짜리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념은 좀 유의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감소된 부분을 손실 보존금으로 이게 연결된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매출 감소가 컸다는 얘기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 그렇게 좀 100% 따질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의 손실 보존금이 사회복지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영업이 상당 부분 한계 경영 상태에 있는데 한계 경영 상태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어떤 공정성 이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매출 증가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노력도 있을 테고 또 투자를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원이라도 매출이 증가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했다는 것.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더군다나 간이과세자 지금 간이과세자가 8,800만 원인가요? 예. 그 매출이 8,800만 원 이하였다가 그 한 달 평균 한 700만 원인데 거기서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보존금을 다 배제해 버리면 그 이치에 맞습니까? 물론 좀 쪽지 주신 것도 대충 내용은 알아요. 구간별로 여러 가지 구간을 나눠서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기재부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된 데는 매출이 증가된 것은 줄 수 없다라는 자기 도구마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한계 기업에 있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로 빠질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마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좀 새롭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또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한테 보전을 더 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설계됐는데요. 예, 설계했다. 매출이 예. 조금이라도 늘었다고 해서 물론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기재부가 너무 매출이 증가된 데는 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논리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좀 깊이 고려해서 보다 폭넓게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고민해 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캠코의 새 출발 기금을 그 신설을 했죠. 그래서 30조 원 정도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고 이번 추경에 7천억 정도 투입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캠코라고 하는 것은 신용 회복의 문제도 있지만 또 추심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 회복의 노력을 함에도 나중에 이 추심의 과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서로 계약도 해야 하고 조건도 따지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400여 개의 국내 금융회사 대다수와 협약 관계를 맺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감면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보장하시면서 3개월 이상 것만
캠코를 활용해서 채권을 매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은 정지시키고 이 캠코에서 신용회복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이번에 채무 재조정을 하겠다 하는 캠코의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두게 되면 국내 은행과 대부분 다 금융기관 대부분 다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3개월 이내에 뭐 대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자 감면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기회를 바탈하지 않습니까? 이왕 있는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고 그거를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캠코에다 맡깁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코라는 것이 추심도 하는 곳이니까 결국은 자영업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였던 것인데 일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미만이 있는 그런 연체가 있는 곳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시공회복위원회가 좀 활동하도록 하고 3개월 이상 되는 데서는 캠코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여지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제가 그거 양쪽 기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 제천 단양 출신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엄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